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가 어느덧 개국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드인도 30회를 넘기며 경제계를 필두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모신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 방송국들에서 너무나 많은 인터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를 두고 늘 고민해왔지만 특히 경제 관련 인사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는 확고히 정체성을 확립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내용 없이 재미만 추구하는, 또 내용은 있는데 한없이 지루한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국 1주년을 맞아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손님은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어른이시죠.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이십니다. 건설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박 전 총재의 경륜과 해안으로부터 우리 경제,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학자이시면서 결코 현실 감각이 결여된 적이 없으시고 또 오랜 공직 생활을 여러 번 거치셨는데도 관변색채가 없으신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시죠. 또 원로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원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열적으로 최근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이십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총재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좀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요. 네. 아유, 그러시군요. 총재님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세검정의 그 북악산 밑에 너무 경치도 좋고. 제가 30년 동안 단독주택에 가련동에 살았지만, 여기 와서 이 앞에 이렇게 산이 푸른 게 있어서 그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온 허전함을 많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너무 아주 이 초록빛이 잘 집하고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서울경제TV 개국 지금 1주년 됐어요. 그래서 손님 다시 좀 모시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저고리를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저희 TV 입장에서는 1년이 개국 1주년이 됐지만 참 소용돌이였어요. 굉장히 그렇죠. 파란만장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난 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먼저 우리 경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글로벌 경제를 조금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난 1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게 경제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좀 한번 총리님 짚어주시죠. 지난 1년여 동안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질서라는 그 새로운 질서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질서는 결국 개방 경쟁, 적자 생존 그런 질서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이라는 13억 인구의 저임금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세계에 저임금, 저물가를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는 경제 성장은 높게 하고 물가는 안정되는, 그러니까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그런 호황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물가가 되다 보니까 저금리가 되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게 온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산 거품입니다.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이제 이래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니 뭐니 해서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세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질서 때문에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유주의 질서는 이것으로 끝장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변형된 형태로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자유주의 질서에는 개방경쟁이라는 요소하고 자유방립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개방경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자유방림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 허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이 정부 역할을 키우고 다분히 그런 면에서 시정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뭐 어떤 종말은 아니다. 종말은 아니고 일종의 패러다임의 약간의 두 축, 아까 말씀 개방과 방임에서의 그 방임 쪽에서의 그 사이드 쪽에서의 그렇죠.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 총재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지금 어쨌든 달러화가 결국 계속 약세 가고 있죠. 미국 경제 추락 신호가 이번 뭐 시그널을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그런 거고 중국이 떠오른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죠. 자, 그런 진단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특징을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의 호황을 누렸다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세계 경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장기화 시대, 장기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른바 이 선진국 그룹이 인구가 13억입니다. 전체 70억 세계 인구의 20%인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입니다. 그런데 전체 세계 경제의 75% 소득을 차지하는 이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 1 내지 2%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 노화 경제를 이어갈 것이다.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그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인데 중국의 활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성장 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성장력을 많이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국내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는 노력, 그리고 부동산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총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소위 그 저성장 시대가 우리나라도 예외는 물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좀 높겠지만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율은 1980년대 8%, 90년대 6%였던 것이 지난 수년 동안은 4 내지 5%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3% 내지 4% 성장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 떠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고, 지난 바깥에서 이제 소위 그 MB 정부 1년 반이죠. 이렇게 총리님 보시면서 아마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소위 그 총리님 MB노믹스 지금 정부에 제가 쓴소리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 MB노믹스 재검토 내지 좀 하고 소위 민생 우선 정책을 좀 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 MB 정부 1년 반을 좀 경제 성적표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민생 우선 정책 관련해서 MB 지금 MB노믹스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저는 당황했다고 봅니다.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가령
처음에 뭐 시작할 때 고환율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기업 정책, 감세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갈지자걸음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또 그나마 뭐 촛불 시위니 또 이 세계 금융위기니 이걸 겪으면서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좀 허둥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는 허송세월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다행인 것은 근래 와서 우리 정부가 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또 그러면서 국제 금융위기도 이제 한 곱이 넘기고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고 예, 그런 편이죠. 제가 그동안에 이 정부 엠비노믹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엠비노믹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친기업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기업들에게 사업하기 편하도록 세금도 줄여주고, 그렇죠. 각종 규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친기업 정책을 쓰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 것이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늘어나고 서민 생활도 좋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잘 될 거다.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특히 그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그런 감세를 해주고 뭐 규제 풀고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지금 그런 정도 가지고 투자하게끔 돼 있지 않다. 또 실제 그동안에 보면 투자가 늘기는커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써도 이게 헛바퀴 도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가 안 늘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줄고 이 자영업자들은 모두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어렵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건 IMF 때 위기는 대기업이 고생하는 위기였지만 이번에 세계 금융위기는 대기업은 별 고생이 없고 서민들이 고생이다.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실업자 이 서민들이 고생하는 위기다. 따라서 민생 우선 정책, 서민 우선 정책으로 대응하고 이것이 모두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도 정상화된 다음에 엠비노믹스 같은 걸 해도 좋지만 지금은 그걸로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난 기쁜 생각입니다. 그건 잘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요즘 있죠. 소위 MB 정부에서 내세우는 소위 중도 시험 우선 뭐 괜찮게 보시는지 어떠세요? 이게 혹시 겉으로만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도 또 있는데. 뭐 중도 실용 노선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수층에서도 소위 극우층에서는 이걸 막 공격을 하고. 그렇죠. 또 진보 쪽에서도 이제 극좌 쪽에서는 뭐 이걸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보와 보수는 그런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게. 예? 현상 유지, 안정도 필요하고 개혁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완 관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무슨 적이 극복해오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게 말해요. 예, 그냥 참 이건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달라서 진보와 보수 개념이 모호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책을 쓰고 있고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책을 씁니다. 이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일수록 더군다나 보수와 진보는 보완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 중도 실용 노선은 잘 된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데 다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 일시용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문제겠죠. 아무튼
총재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발전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데 그러면요. 이게 서로 싸우면은 100%는 소모지. 그죠? 그게요. 소모. 제가요. 예. 우리 집 사람하고 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가끔 싸웁니다. 근데 뭐 그러시죠. 가지고 다투느냐면 네. 서로 달라서 그래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요. 맞는 때가 많아요. 예. 예. 또 우리 집사람도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보완이 돼서 서로 필요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건데 네. 싸울 때는 그게 믿기만 하고 서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정생활에서 좀 그런 철학을 좀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배워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경제를 보는 시각도 보면은 뭐 정부나 이 관전 사이드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반 서민들은 뭐 사실 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뭐 회복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IMF하고 차이점 너무 잘 긍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IMF 때는 대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서민들이 힘들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KDI니 뭐니 각 연구기관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나 이거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지금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0년 전에 구조조정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생을 일찍 해서 구조조정을 착실히 해서 기업도 건실하고 은행도 다 부실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구조조정하기는커녕. 그래가지고 잔뜩 거품을 품었죠. 그리고 거품이 꺼진 게 미국에서 나온 그 서브프라임 그렇죠.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리먼 브러더스니 뭐니 해서 대투자회사 대은행, GM 같은 큰 기업이 막 줄줄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성장이 빨리 회복된다고 그래서 서민 생활, 민생 회복이 같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 회복이 되려면 고용이 늘어야 하고 또 자영업이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투자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민생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 출구 전략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거 좀 정부는 아직 시기장소다. 뭐 여전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이성태 현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뭐 금리 인상 또 시사도 했어요. 이거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재정 쪽에서는 당분간 확대 정책을 더 써도 좋다. 그러나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2%로 최저 수준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돈이 엄청 풀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만 내년에 가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물가 같은데 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내로는 금리도 올리고 돈도 거두어들이기 시작해서 통화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면에서는 출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에서 조금 범위를 조금 좁혀보죠. 지금 정부가 이제 대운하 사업을 접고서 그 대신 4대강 개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부에서는 이거 결국 대운하 가려고 하는 포장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사실 있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이 4대강 사업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 타당성 조사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한다면 나로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뚝을 맞고 강변을 어떻게 하고는 이 토목 사업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4대강에 맑은 물이 흘러서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사업 위주로 4대강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제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입니다. 국가 부채. 지금 국가 재정 적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4대강 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국가 부채를 지나치게 키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인데 이런 점에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총재님께서 재정 문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는 관련해가지고 4대강, 이거 재정 수요가 늘면서 지금 부자 감세액이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부자 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원한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추세죠. 이 부분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이미 부자 감세, 말하자면 이 감세 정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정부는 엠비노믹스 기치를 당분간 좀 접고 지금 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른바 부자 감세도 이거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지금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317조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33%예요. 그런데 대개 지금 OECD 선진국의 이 정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보통 75% 내외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하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데 속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아직 젊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은 이 소위 재정 건전성, 이 경제의 젊음은 꼭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올해 와서 재정 적자만 해도 50조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한 해 50조 이상이 되고 지금 이 이른바 이번에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세수 감소가 약 9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4대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22조 원이 30조 원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있죠. 친서민 정책 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럼 모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빚지고 푼푼히 먹고 사는 건 누군들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 감세 정책은 아주 꼭 필요한 것 말고는 특히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없던 일로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서 부자 사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가지고 그걸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의 핵심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 관련해서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얘기 나오면 또 종부세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네. 총재님은 종부세 해당자이시면서도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에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데, 자, 종부세가 어쨌든 지금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력화된 입장에서 종부세도 결국
이렇게 부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은 우리 국가 말하자면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네. 그건 참 잘못한 거예요. 나는 종부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나라도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요, 국민들의 저축이 은행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돌아가서 국내 투자가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집값 올리고 땅값 올리는 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는 안 되고 산업 투자는 안 되고 부동산 값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다.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야 한다. 돈 벌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하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라가 세계 두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인데. 그렇군요. 네. 일본은 1990년대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부동산 값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 골프장도 안 팔려서 야단 아니에요. 그때 혼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 남았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한 부동산 중심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알지만 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 종합과세, 부동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심과세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때리는 겁니다. 즉 부동산 종합과세예요.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선진국은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 1%에서 2%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억짜리 가령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전체 그 부동산에 내는 세금이 1,000만 원 내서 2,0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얼마였냐면 0.2%였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연간 재산세로 200만 원만 냈던 거예요. 평균. 이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돼가지고 0.6%로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600만 원을 내도록 된 거죠. 근데 이걸 무력화시켜가지고 이번 정부가 0.6%를 0.2%로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건 나도 그래서 이번에 정부 그 덕택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됐습니다. 나도 그 덕을 보긴 보았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무력화시키더라도 대신 재산세를 올린다든지 뭐 다른 조치를 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종합 과세를 높여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때 재산세를 좀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반발이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부동산 중심국으로 이 나라를 환원시킨 정부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것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부동산은 이게 무슨 평생을 짊어져야 되는 무슨 짐 같은 그런 그 존재 뭐 위상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건설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5대 신도시를 하지 않았어요. 89년도에 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재산 좀 형성했다는 사람들은 열이면 7명, 8명은 다 부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지. 월급을 저축해가지고 그 이자 소득으로 했다든지 그거 계산이 안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야죠. 은행에 예금해서 그 돈이 이제 산업자금으로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고
집을 샀다 팔았다 하거나 땅 어디 투기해가지고 땅값으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 결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아무리 많아도 그 월급 가지고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그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내 자식과 손자들의 눈물을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 자식과 손자들의 불행을 대가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절대 그 기뻐해서는 안 돼요. 아유, 그 문제를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 토론도 진행을 해보고 그러지만 그 문제 나오면 저도 괜히 흥분이 되고 이제 주스 한 잔 먹고 해야지. 그럴 만하죠. 예, 예. 그럴 만하죠. 사실이 그래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 박 전 총재님이 건설부 장관도 하셨고 해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실 텐데 지금 집값이 또 움직이면서 신도시 개발 문제가 여전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신도시를 계속 이렇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또 총재님이 건설부 장관 할 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신도시의 당위성, 지금이 그런 당위성이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한번 좀 더불어서 서울의 주택 문제도 좀 한번 진단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88년에 경제 수석 때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고 89년 건설부 장관 때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 건설의 장본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 당시 주도를 하셨군요. 그때.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그만 지어야 한다. 이상 신도시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신도시 건설의 주역께서 신도시 좀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왜 그러느냐. 그때는 집이 절대 부족했던 시기예요. 그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56%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100인데 집은 56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부족이죠. 그러니까 우선 집을 좋든 나쁘든 빨리 지어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양은 이제 넉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나쁜 주택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주택으로 가려는 이런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부족한 거예요. 전체 지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이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좋은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일은 나쁜 집을 헐어 없애는 일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이번 날 내가 을지로 3가 양미옥이라는 곱창집이 있는 그 뒤를 우연히 가보니까요. 맞아요. 50년대와 같은 동네 그대로예요. 그런 집이 그냥 있어요. 맞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는 집이. 난 놀랬습니다. 서울의 을지로 중심부에 차도 못 들어가는 50년대 집이 밀집해 있다니 말이 됩니까? 딴 집만 한 겁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저기 평촌 3번 분당 일산 여기 개발이고 오늘날은 동탄에 어디 무슨 교환에 이런데 신도시를 지으면서 서울의 도심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헐어 없애는 일하고 좋은 집을 짓는 거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는 지어도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나쁜 집을 헐어내는 역할을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가령 동탄에 새로 짓고 교화에 새로 집을 짓고 김포에 새로 집을 지어서 강남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신도시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5대 신도시를 짓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5대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그 약발이 10년도 못 갔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요. 1년에 한 개씩 이상은 신도시를 짓습니다.
그럼 앞으로 30년 뒤에는 30개의 신도시를 지어야 할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로부터 강원도, 충청도까지 다 신도시로 이제 덮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지금 신도시를 지어도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지방에서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지방에서는 자식도 못 가르치고 여기는 일자리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신도시를 지어도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첫째 해야 할 일이 주택정책이 아니라 지방을 잘 살게끔 하는 소위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해서 네.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좋은 집을 공급하면서 그 나쁜 집을 헐어내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도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네. 강북이나 또 강남도 영등포니 뭐 그런 데가 오직 많습니까? 그렇죠. 아까 을지로 3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데를 재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강남 대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 강북 지역의 강남화, 강북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을 강남과 같은 쾌적한 도시로 재개발하는 거. 네. 그쪽으로 쏟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는 그만 짓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거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합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 사람도 없어졌을 때 지금 지방의 인구가 지금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원도 거의 없어질 때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폭락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집이 남아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이와 같이 계속 오르는 거는 수도권으로 지방 이전하는 문제하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10년 정도 범위에서 있는 일이다. 그 뒤에는 네. 서울 집값이나 부동산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신도시를 입안 주도하셨던 우리 박 전 총장님께서 건설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하셨죠. 참 열띠게 아주 열띤 논조로 신도시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련해서 그 국토 균형 발전 문제 지금 자 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다시 또 수도권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 또 한나라당에서 네, 얼마 전에 예. 많이 나왔죠. 네. 이거 일관되게 총리님이 말씀하신 소위 그 국토 균형 발전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네, 건데 예. 이거 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정부 여당 사람들이 특히 경기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랬죠. 그랬죠. 이 문제 수도권 이 규제 문제나 이런 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수도권 규제를 풀면 공장이 더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시각에서 네, 보는 네, 겁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예요. 이건 번지수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공장이 좀 늘어서 경제가 활성화하느냐 이건 아주 극히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단순하고 단기적인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 근시적인 눈으로 볼 일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내다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이런 불균형이 이대로 가도 좋으냐 이 시각에서 봐야 돼요. 네. 또 이와 같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눈으로 봐야지 당장 규제를 풀면 공장 몇 개 들어서고 뭐 소득이 들고 규제 풀어도 사실은 뭐 그게 경쟁력이 없으면 예, 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절대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에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네. 전부가 도시국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싱가포르, 그렇죠. 홍콩 이런 도시국가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명색이 국토가 우리나라만큼 넓은 나라로서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기형적이죠. 기형적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집이 모자라서 야단 아닙니까? 주택 부족 문제. 시골에 가보세요. 주택 문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 문제는, 집 부족 문제는 수도권 문제고. 불과 2시간만 차 타고 나가도 뭐 좀 널널하죠. 예. 네. 그리고 수도권 문제고 주택 부족은 또 이것은 지방에서 사람이 계속 서울로 밀려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땅값, 집값 비싼데 서울에 계속 집을 지음으로써 국가 재정이 얼마나 낭비를 가져오느냐.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난, 이게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교통난,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지방도시에 가보세요. 교통 문제가 있는가?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교육난, 이것도 수도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 지방에 가보세요. 내 고향에 가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서 보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는 학교가 모자라서 국고, 텅 비어가고 있는 국고를 꺼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것을 고쳐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 왜 지방에서 못 사느냐? 왜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고 하느냐? 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방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공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에서는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지방에 있는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전부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강남이 텅텅 빌 거예요. 아유,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방에요. 지금 뭐 내 주변에서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 웬만한 사람은 전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방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 가서 살지 않고 서울서 다녀요. 자기 혼자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구체적인 대책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지방에 공장이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현행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모든 세금 가운데 가능한 것은 전부 지방에 대해서만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줘라. 네. 그러니까 법인세 같으면 똑같은 공장이 있으면 수도권의 공장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에 가 있는 공장의 법인세는 50%를 깎아줘라. 네. 가령 부가가치세도 거기 50% 깎아줘라. 무슨 세금도 50% 깎아줘라. 그래서 세금을 전부를 깎아줘라. 그래봤자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지방에서 내는 세금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네. 1년, 2년, 10년 가면 자연히 공장들이 지방으로 갈 거 아니냐. 네. 그걸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해서 무슨 법안을 냈었어요. 그래 법인세만 우선 한번 깎아주자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그 뒤에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 그거를 지금이라도 할 것 하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자식 가르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지방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 입학 시험에 도시 학생에 못지않은 혜택을 줘라. 네. 지방에 특별 전형을 한다든가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지방 학생들을 우대한다든가 또 수능 성적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학교 차등을 주지 않고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하도록 해라. 이런 주장을 내가 해오고 지금도 내가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뭐 진행을 하면서도 총재님의 그 격정적인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는 이렇게 그 시간 조절을 제가 못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라는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봅니다. 그것은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그리고 지금 투자 수요가 식어가고 있는 한국의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거점,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되살리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그렇게 그리자.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이제 그러기에 한 가지 꼭 내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땅값이다. 이 땅을 정부가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팔으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딴 데고 똑같이 돼버린다. 그래, 그러지 말고 이 땅은 전부 정부가 국유화해라. 이런 정도 땅은 정부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지고, 전략적 의미에서 가지고, 그건 장기 임대용으로 활용해라. 가령 20년, 30년 임대해서 적절히 못 쓰는 사람은 그걸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싼 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거기에는 규제도 풀고, 노사 분규도 없도록 하고, 완전히 국제적으로 개방한 자유구역으로 해서 세계 경쟁력을 갖는 그런 구역으로 키우면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재님께 이제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여러 각 정책 분야에 대해서 진단의 말씀, 또 부분적으로는 아주 격정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정부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잡고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경제를 이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국내 투자 침체 현상. 사람들이 국내 투자는 기피하고 외국으로 날아가고 하는 이 국내 투자 침체 현상하고 이 두 가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면 양극화로 귀결이 된다. 양극화란 특별히 대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건 살아남겠지만 서민 대중, 그러니까 실업자 문제, 자영업자 문제, 농민, 중소기업, 이 문제, 이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 그 코너에 몰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을 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 경제 문제를.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의식하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로 국내 투자를 되살리는 정책을 꾸준히 해달라. 그건 투자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 또 여러 가지 저비용 문제를 다스리는 거, 또 가령 한미 FTA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국내 투자를 유발하도록 하는 노력 등등을 총칭해서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이 저소득층의 소위 빈부격차는 커지고 민생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경제 성장은 되더라도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발전. 지금은 나만의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자기만의 발전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함께 사는 발전. 특히 중요한 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자꾸 이 밀려 처지는 빈민층, 이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사회보장으로 함께 끌고 가는 이런 점에서 이 양극화 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중도 실용 노선과 친서민 정책을 잘 끌고 갈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내가 걱정을 한다면 이 정부가 자칫하면은 재정을 망가뜨린 정부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부동산 중심 사회로 회귀시킨 정부, 거기로 부동산 중심 사회를 되돌려 놓은 정부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를 너무나 총재님 적절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정부의 아마 쓴소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난 1년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왔고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정책에 초점이 사실 없었던 것도 부인 못하는 사실인데 아마 그럴 때일수록 그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아마 원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총리님 앞으로도 그런 정열을 좀 그대로 가지시고 그 후학들 지금 특히 정부에 있는 또 후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정열적으로 이렇게 좀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활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나 인상적인 인터뷰를 오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